네,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결격 사유라는 입장과 범법이 있었는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여야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취재기자 통해서 정리해보고 여야 입장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적 넉 달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에게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혜가 숨진 남편의 누나에게 보험금을 받게 도와달라 직접 도움을 청했다는 누나의 글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법률적인 쟁점 전문가와 풀어보고 거리두기 757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거리 표정도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녀 특혜 의혹 등 잦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지켜봐달라며 지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넘게 계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유행 감소세와 주말 휴가가 겹쳐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혜는 여전히 진술을 회피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투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해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흘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고검장들은 총작 공백 상황에서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자, 오전에 시작된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쯤부터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4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완섭 대전고검장과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조재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인데요. 박성진 대검 사장검사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도 참석한 가운데 김호수 총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완섭 대전고검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일괄 사퇴 등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점도 포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법안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부 시스템과 경찰, 검찰 등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고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네,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연가를 냈죠? 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이 오늘 연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연가를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총장은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갖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며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의 책임을 통감한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김 총장을 만나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김 총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인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반려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오늘 만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행정부 수장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면담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사실상 당분간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 사안은 지금 국회 논의의 시간이란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만남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면담은 오늘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나는 의미가 일단 민주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검찰의 집단 행동이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면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입니다. 네, 자, 이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오늘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달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 정 후보자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부 검증 단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았지만 확실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봤고.
네, 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 후보자가 새로운 시대의 보건복지부 개혁에 맞는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수위 출범은 어느새 한 달을 맞았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에 대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평가 아쉬움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현 정부와의 협조 문제 그리고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하게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서 오늘로써 2차 국정과제 정리가 끝났다며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정리된 국정과제는 이르면 다음 달 2일쯤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입법이 필요 없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여야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시작해서 실행에 옮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안철수 위원장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각 인사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당선인과 함께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21세기식 공동정부라면서 계속 인재를 추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두고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고요. 또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한다면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서울 국제포럼이 주최하는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계와 재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한 행사인데요.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윤 당선인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 대한 고심도 함께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서둘러 윤곽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서 입국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날지도 관심인데요. 배 대변인은 아직 일정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24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 한일 정책협의단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포함해서 모든 의제를 들고 간다고 강조했고요. 앞서 파견했던 한미 정책협의단도 조만간 방미 결과를 브리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대체적으로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지만 지도부 일부에서는 공개적으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를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정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의대 편입학 관련해서 좀 새로 나온 의혹도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대 편입 전형에 제출한 논문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연구 참여율이 낮은데도 기여도가 높은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제치고 논문 저자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관련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3개월 동안만 참여했고 이 기간 연구 참여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구원 15명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한 셈이었는데 석박사를 밀어내고는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부생은 정 씨가 유일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7년 지인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고사실에서만 구술평가 만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과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에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진 사퇴하고 대신 철저한 수사 요청을 해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보면 조국 사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 후보자에게 새 정부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전체 분위기는 윤석열 당선인 측처럼 인사청문회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낙인 찍기 선동을 자제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인사 지적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잣대를 적용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수십 곳을 압수수색할 때는 팩트가 있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취소가 됐는데요. 법안 논의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안 심사를 위한 1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위 개최를 두고 야당과의 개최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4월 처리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논의해왔던 그런 검찰과 경찰의 그런 과도한 독점적인 그런 권한을 이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때가 왔고, 그게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맞서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같은 방역 규제가 완전히 풀렸는데요. 일상 회복 첫날 거리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연남동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757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건데요. 거리 두기 해제 첫날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서울 연남동에 있는 식당 내부인데요. 점심을 마친 손님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다소 한가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2년 만에 24시간 영업을 재개하면서 주방은 다시 분주하게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가게 곳곳에서도 24시간 영업을 한다거나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간판과 팻말을 볼 수 있어 일상이 회복됐다는 느낌을 쉽게 들수있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무척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심야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었던 주점 등에서는 이미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정상 영업을 시작한 식당 주인의 심정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버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영업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부터. 24시간을. 오늘 점심부터는 코로나19 발생 전처럼 인원 제한 없이 식사도 가능해졌는데요. 단체 손님이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가 없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이나 회식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대감은 각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집회,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제한도 오늘부터 모두 없어집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대학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대면 축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가운데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노령층에 대한 확산세가 여전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여전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또 일상회복이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맞물려 더 큰 확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 식당 내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기업들도 재택근무는 줄이고 사옥 출근 비율을 늘리면서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회식과 출장, 대면 회의를 재개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원 사옥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코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윤 기자. 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승윤 기자가 나가 있는 포스코 그룹 재택근무를 종료하면서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자와 검사 결과 대기자, 임산부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이곳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어서 점심시간에는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물론 회식과 지역 간 이동은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유연근무제와 지금 임산부들에 대한 재택근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무직 위주로 재택근무 비율을 한때 최고 50%까지 올리는 근무제도를 시행한 지 만 2년 만에 사옥 출근이 재개된 셈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4일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부터 사무실 출근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사옥 근무 체제에 대한 포스코 직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근무할 때는 뭐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을 해도 충분히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무실에 이제 뭐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같은 사양 좋은 컴퓨터가 더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 출근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네, 포스코를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전면적인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1일부터 본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끝냈고 한화건설은 이번 주부터 30%로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마치고 회의와 출장, 교육, 회식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LG 계열사들에 이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를 5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국내 출장과 회의, 교육, 행사 제한도 풀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50%였던 재택근무를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SK스펙스 추구협의회와 두산그룹, 롯데그룹은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국내외 출장과 대면 회의, 집합교육을 허용했고 10명 이내 회식과 셔틀버스, 헬기 운항도 일부 허용했던 삼성전자는 재택근무 최대 50% 방침을 당분간 유지합니다.
현대제철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재택근무 최대 50% 방침을 유지하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오일, 한화그룹 등은 재택근무를 권장해온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효성그룹은 재택근무 50% 비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사무실로 출근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항공업계의 이 경기가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 직원 순환 휴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체제로 전환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 데 대해서 방역당국은 그러나 코로나 종식의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7천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자 거리두기 해제 관련해서 방역당국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감사와 우려를 같이 전했다고요? 네, 거리두기 해제 뒤 첫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자영업자분들께 사의를 표하면서도 거리두기 해제가 곧 코로나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된 건 아니라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 정도 확진자 변화 추이를 관찰할 예정인데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대부분 영역에서 해제됐죠. 식당, 카페뿐 아니라 그간 엄격한 방역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도 모두 오늘부터 인원 제한 없이 밤샘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결혼식과 집회, 행사도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한 지 2년 1개월 만에 일상에 다가서게 되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영화관, 팝콘이나 실내 경기장 내 치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또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4주 후 정부가 안착기를 선언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치료비나 생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도 모두 중단됩니다. 정부는 대신 상병 수당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적인 모습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의 절반 수준인 4만 7,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도 4만 3천여 명 줄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아래로 나온 것은 지난 2월 9일 이후 68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50명으로 전날보다 43명 줄었고 사망자는 132명으로 71명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늘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 2천 명분을 추가 도입했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진 뒤에도 일단 유지해서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맞서 한미 공조도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미가 곧 북핵 협의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언제 시작됩니까? 네, 오늘 오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양측은 하루 전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사실 공개와 전술핵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하는데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네 번째 방한이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의 방미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김 대표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북한 정세에 대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그의 외교부 동료들 또 다른 부처 당국자들과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의 회동 일정도 협의 중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박진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초 워싱턴에서 성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이번에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도 오늘부터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된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진행됐던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미 증원 병력도 일부 참가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参謀본부는 이번 훈련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대급 한미연합훈련이 연중 실시되는 것을 감안해 실기동훈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번 연합훈련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오는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과 맞물려 추가 무력 시위도 예상이 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입학 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법원 결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즉 조민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 출석에 앞서 신청 취지를 밝혔는데요.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판단받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이번 신청과 소송은 지난 5일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마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산대는 조 씨가 입학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휴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아빠 찬스 관련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오늘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전국 평검사 회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 휴일인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혹을 해소하기엔 좀 충분하지 않다. 민주당 입장은 이런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도 추가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자녀 입시 비리와 그다음에 병역 비리 의혹이죠. 네.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그다음에 해명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지만 사실 불법이 없어야 하면 당연한 것이지 불법이 없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 할 거리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검증 잣대가 굉장히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다만 그냥 불법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체가 국민들에게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의 감사를 뭐 제기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본인 아들의 제기된 그런 병역 비리와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다시 진단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사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해서 교육부의 감사를 받겠다 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들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4급 판정이 나왔던 그 당시의 진단 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사실 그 의혹 자체가 해명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더 많아진 또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 후보자인 만큼 불법이 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잦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이제 전신 정당인 미래통합당부터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까지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위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었고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좀 태하면서 일부는 특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이제 자진 사퇴를 권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이제 장윤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수위가 출범하던 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단순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도 괜찮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속 시원히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의원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역시도 좀 거치 결정을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이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왔었고 실제로 2030 세대가 민주당을 떠나게 한 결정적인 계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입시 비리 의혹, 특히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 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들이 2030 세대가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지금 2030 세대가 유례없이 많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선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호영 후보자의 그 어떤 후보적 자질로서 또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저는 좀 다소 부족한 면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잦은 사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연상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부정에 확실한 팩트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 배현진 대변인이 뭐 부정의 팩트가 없다라는 이제 뭐 논평을 내실 때 사실 저는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아래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까지 얻은 그런 마당에 사실 부정의 팩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럼 합법이기만 하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던 시절에 자신의 두 자녀 모두가 그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 자체만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자산이 과연 이용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합법적이었다, 뭐 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높아진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불법의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자, 이런 논란이 나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공방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 검증할 때 이런 것이 왜 안 걸러졌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그런 지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는 검증이 아직까지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만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나왔던 어떤 미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청와대의 참모들 가운데서는 다주택자들 전부 집 팔아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 참모도 아니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혼자, 집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한 집을 팔아버린 그런 네. 미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이 뭐 강제로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권고일 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 들이대가지고 집을 팔았던 그런 일들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이 정호영 후보자가 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우연이 연속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는 다소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그 변명을 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합법의 영역이었다. 나는 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게 젊은 세대 그다음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민주당을 저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을 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의당 데스노트가 지금 부활할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호영 후보자 외에도 지금 정의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 4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민주당도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네 분의 그 데스노트 이외에도 더 낙마가 돼야 되는 분이 있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더 있다? 예, 뭐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선고 검증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의당이 내세운 그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라인의 이제 특수통 검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요. 네. 정의당에서도 어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더 힘을 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학생들한테 뭐 윽박 지르는 뭐 영상들도 많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여가부에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신 김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월호 특기가 그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과연 이제 세월호 8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모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이번에도 어떻게 결국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논란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지목한 4명 중에서 혹시 부적절해 보이는 뭐 인물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과거에 안 좋은 행적들이 좀 발견된 바가 있어서 충분히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직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 준비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메시지를 후보자들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거기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인사항해를 한다 그러면 그건 결국 국민의힘의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후보자들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역시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민영배 단장이요. 인사청문회 뭐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진짜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일단 보이콧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전 사례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사실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 검토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자인데 과연 청문회를 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보이콧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청문회는
거치긴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라인의 어떤 검사이고 지금 또 검수완박 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아예 자격 요건이 되느냐, 결국에는 자격 요건 자체가 없어서 청문회 자체를 열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온 건 사실이군요. 네, 보이콧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취지 자체가 그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 결국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였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결국 청문회를 거쳐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듣고 뭐 사실 좀 웃었는데 결국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후보자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거기에 대한 검증 책임을 민주당이 회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이콧을 한다고 뭐 이 후보자 이 임명이 철회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몫은 결국 민주당한테 남는 건데 이것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면이 있다, 부적절한 면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임대차 계약 과정 속에서 뭐 전세 이 가격을 좀 높게 올렸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정도만 말고는 사실 이렇다 할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한동훈 후보자는 나쁜 후보자니까 우리는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주장해놓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반드시 저지돼야 할 법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관련 내용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청와대에 전달은 안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반려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게 될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1년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출하였고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라는 보수정당, 검찰, 보수 언론의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짐이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그 절반을 차지하는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사례는 약 3만 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약 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네, 여야의 우려를 이제 다 듣고 오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국민의힘 우려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그리고 대공 수사권 여기다가 6대 범죄까지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중국 공안 같은 무소불위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사실 중국 공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사법기관의 독립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경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게 되면 경찰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중국 공안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진짜 정치적인 공세이고 이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검찰이 또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다 독점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한 중에 수사권만큼은 분리를 해서 그 수사기관들 간에 또는 권력기관들 간에 견제와 또 어떤 서로 간에 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살아나야만 또 국민들의 인권을 또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검찰개혁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1차 때 검경이 수사 조정을 할 때는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놓는다. 이 전제하에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검찰개혁의 방향을 짜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지적에 대해서도 일견 이의가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이런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건강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분리해서 즉 권력을 분립시켜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과 맞다면 어떤 얘기든 우리가 건강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논의 자체를 막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마치 국민들이 바로 무슨 큰 피해를 당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논의 자체를 막는 일이고요. 그냥 지금 그 논의를 방해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은 그냥 이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럼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그런 권한들을 다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검찰개혁 목소리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는 번번이 이게 시기상조다 이 논리에 막혔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글쎄요, 뭐 이게 1년 4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었고 이제 현장에서 겨우겨우 틀을 좀 잡아가는 그마저도 아직까지도 다 보완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면 도대체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했었지만은 그것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검찰과 경찰을 단절시켜 놓는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TV 토론들을 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의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검찰이 결국에는 수사 보완을 경찰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또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것이 1년 4개월 만에 바뀌었다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막혔다라는 변명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사실 이 수사 공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혼란들을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법만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상조라는 말, 거기에 대해서 막혔다는 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네. 법안 반드시 이번에 통과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 계획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4월 중에 통과를 하고요. 또는 이제 5월까지 해서 통과를 해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국무회의에서 결국에는 공포까지 한다라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계속 신경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 상황 주목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체포시한 48시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건데요.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내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지 46시간여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녁쯤이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장기도주 도중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지난 2014년 옛 연인이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중에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이 이 씨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설득하고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포위했을 때도 이은혜는 취재진이 올 것을 우려해 잘못된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검거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넉 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은혜와 조현수는 공개 수배가 내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은신처를 벗어나 지인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이동한 지인을 통해 삼성역 인근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처 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계곡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관련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계곡살인 사건 수사와 검거를 두고 검경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 입증이 가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송치하긴 했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재판까지 이끌고 가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두고 수사한 끝에 이 씨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뒤 1차 살해 시도를 했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뒤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1차 살인미수범행은 경찰이 압수해 분석했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재차 압수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한 결과 보거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 한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이른바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 고발로 재수사에 나선 일산 서부경찰서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개수배 17일 만에 두 사람을 추적해 검거한 주체가 경찰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수한 이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쟁점과 남은 과제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수는 했는데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자수의 의미를 그 범죄 사실을 보험 사기를 노린 살인이다. 이걸 시인하고 자기가 자수하겠다고 했는지 이거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자수로는 제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 혐의 사실을 썼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지인들이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거나 또는 국선 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때 이제 재판에 회부가 돼야 기소가 돼야 그때 선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검거된 이후에 그 사망보험금이 미뤄지자 이은혜가 이 피해자의 누님한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좀 전해지는 그 누님의 글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죄를 명확하게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들은 빨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제 도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좀 의심쩍거든요.
또 보험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피보험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는 속셈이죠. 어떻게든 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그 보험금을 더욱더 이렇게 누나임을 통해서 요구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경찰의 검거 과정을 보게 되면 공개 수배된 와중에도 지인과 어떤 1박 2일 일정으로 어디 여행을 가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안 와가니까 아마 검찰이 수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초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있는 거주지를 떠나려고 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인 카드를 쓰게 됐고 그런 뭐 추적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지금 검거된 그 장소에 대해 특정을 하게 되고 수사망을 좁혀왔던 거였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인데 이 사람들이 죄목이 뭐냐면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경우에 보통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적용을 한 거죠. 다만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에 그 전에 또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 미수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최대의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좀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에서 인천지검에서 이 사람들이 수배하게 된 혐의가 뭐냐면은 그 전에 그 음식 보고가 드린 뭐 음식을 먹여가지고 살해를 시도했고 또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지워진 파일을 갖다가 복구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물증이 휴대폰 메시지 외에는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가평 계곡에서 남편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CCTV 영상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돼가지고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과연 행적이라든가 이런 수사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뭐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는 있지만 남편을 계곡에서 사고가 당했을 때 구조에 어떤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남편이 계곡에서 물에 빠졌을 때 그 영상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있고 또 공범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공범자라는 사람이 수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만기가 끝나면 또는 지금 수감 중에 있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죠. 결국에는 이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기소하는데 또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 수감 중일 가능성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 은신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은신하는 데는 아마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수배 중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추적한다라는 사실도 알려준 사람이 있고 또 수배하는 과정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또 수배하는 과정에 자기 신분이 들켜나면 안 되니까 카드를 빌려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과연 보험금을 노리고 구조를 안 한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조력자를 찾는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조력자가 그 현장에서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조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진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화사한 햇살 아래 이렇게 봄꽃들도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4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1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중서부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지방선거 44일 남았습니다. 관심 지역인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구시장 중심으로 현재 여론 동향 짚어보고요. 정호영, 한동훈, 검수완박, 앞으로 선거에 영향 미칠 변수들도 키워드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당 사상 첫 공천 자격 시험 어제 국민의힘에서 치러졌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진땀을 빼게 했다는 후기도 있는데요. 수능을 방불케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